안녕하십니까. 강사 김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설명회를 좀 마련을 했는데요. 저도 자녀가 3학년입니다. 3학년이고 초3입니다. 초3이라서 여러 설명회를 좀 많이 다녔는데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는 학원이 있었고 또 그러지 않은 학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 웬만하면 전체 논술 전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내용 위주로 좀 많이 좀 가져왔습니다. 봉투 안에 보시면요, 이렇게 좀 배치표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K백현 논술에 대한 얘기가 좀 있고, 자, 우리 또 자녀들이 또 재정에서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진행을 하는지도 좀 말씀을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좀 풀어나가면요, 제일 앞에 있는 요 배치표, 요게 논술 전형 그리고 대학의 특징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나중에 좀 뒷면할 때 좀 필기를 해줘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백현 배치표, 요거는 학생들한테도 이제 학생들이 좀 왔는데 좀 중복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9표 끝나고 전략적인 좀 설명도 학생들 수업 시간에 좀 많이 할 예정이고요. 자, 제일 앞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름하고 장래희망, 출신학교, 내신평균 이런 것들을 좀 변수로 많이 보는데, 지금 시점, 지금 7월 정도에 우리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장래희망 좀 빨간색으로 좀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왜냐하면 상담을 하다 보면 장래희망이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가 좀 나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업 성취는 장래희망이 좀 뚜렷한 친구일수록 학업 성취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자녀도 같이 섞여 있어서 그런데 집에 가서 자녀의 장래희망을 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얘기해보고, 만약에 자기가 이제 PD가 되고 싶다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공부할 이유가 나옵니다. 뭐 드라마 PD라면 문학에 좀 더 힘을 줘야 되고, 다큐멘트 PD라면 비문학이라든지 사탐에 상당히 힘을 줘야 되고, 이런 공부의 동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 없어가지고 상담할 때 저보고 정해달라는 친구도 꽤 있습니다. 상당히 좀 난감한 경우 있으니까요, 7월 달에는 요 장래희망을 좀 결정을 하고, 아니면 결정을 안 하더라도 놀이하는 게 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등급과 원점수인데요. 중요한 건 수능 등급입니다. 이제 6평이 끝났죠, 그렇죠?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중에 9월 평가원 정도를 별표를 쳐놓으십시오. 왜냐하면 6평에는 반수생들이 시험을 거의 안 보고요, 9평에는 이제 종합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평 잘 본 친구들한테는 9평 잘 봐야 된다는, 그래서 자만을 좀 경계하는 표현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만약 6평을 못 본 친구들한테는 9평이 더 중요하다는 좀 더 이제 좌정감을 상쇄하는 그런 표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상담할 때도 6평과 9평의 추세를 좀 많이 봅니다. 그리고 가중추는 9평에 좀 더 많이 가중추를 두고 있습니다. 6평 잘 보고 9평이 좀 부족한 친구들, 6평은 좀 못 보고 9평이 좀 괜찮은 친구들, 추세들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9평 아까 별표 쳐놨는데요, 수능 등급을 좀 우리는 가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4합8 대학 하나, 3합6 대학 위가 6개, 그 2합4 대학이 위에 좀 보면 한 7개, 8개 정도 돼요. 8개 정도인데 여대, 숙대랑 이대가 있기 때문에 한 6개 정도 평균치로 보시면 됩니다. 가끔가다 이제 상담하다 보면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에 유리한지 좀 물어보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3합6을 만족한다면 그냥 왼쪽부터 6개 대학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2합4 정도 되면 3합6부터 2합4까지 한 6개 정도 고를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여대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남학생 같은 경우 6개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지 나한테 유리한 3합6이 나오는데 2합4 대학을 쓰는 것은 수능에서 자기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2합4가 나오는데 3합6 대학을 잘 쓰고 있어, 시험 보러 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최저 등급이고요. 특히 우리 이제 강남대성에서도 학생들이 수능 위주로 공부하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해요. 수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점핑하는 걸로 논술 전형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6평, 9평 중에 9평 정도 좀 가중치를 두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하나가 좀 생각나는데요. 일단은 그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논술 지원이 기본은 논술 실력, 요거 좀 별표 좀 쳐놓으십시오. 이게 수능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가끔가다 원서 설명회를 하고 상담을 할 때 우리 자녀의 지원 전략을 좀 많이 짜는데요, 이게 수능하고 많이 다릅니다. 수능에선 점수를, 내가 등급을 나오고 점수를 보고 지원을 하잖아요. 무슨 대학교 무슨 과를 지원하면 다 비슷한 친구들이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선 지원 전략이 좀 필요해요. 뭐가 가점이고 뭐가 가점이 아니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논술은요 비슷한 친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연대 경영 똑같은 비슷한 수준이 지원하지 않고 능력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이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친구를 선정하는 거지 비슷한 친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남은 기간 지원 전략을 잘 짜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의 논술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게 제일 포인트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학생부는 이제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학생비는 많이 줄어들었고 수능 등급 요거 별표 쳐놓으십시오. 수능 등급 이게 제가 평균적으로 좀 말씀드릴 건데요.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2학사 정도의 실질 경쟁률은 20대 1에서 25대 1 정도예요. 2학사 대학이. 뒤에 좀 말씀드릴 겁니다. 반면에 3학육은 보통 15대 1에서 20대 1 정도. 그 사이가 돼요. 4학파는요, 작년에 고대 발표한 거, 그러니까 작년 시험에 발표는 13대 1, 11대 1 정도 얘기하는데 보통 10대 1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등급을 하나씩 더 만족할 때마다 5대 1에서 10대 1 정도는 다 상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능 등급 이거 좀 잘 받아야 됩니다. 잘 받아야 되고요. 예전엔 최저 없는 대학들이 꽤 많았는데 최저를 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마 연대는 올해까지 최저가 없고 내년부터는 최저도 거의 고대 수준으로 최저를 높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날짜, 시간, 수리논술 여부, 그 다음에 고려해서 이제 지원하게 되고요. 수능 예상 점수를 기준으로 상향, 이것도 별표 쳐놓으십시오. 이제 여기 현역들도 좀 있을 거고 좀 재생들이 많을 건데요. 웬만하면 학생부에서 그리고 수능에서 갈 수 있는 데보다 높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추세를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하는 등급을 못 받을 경우 대비해서 보험,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6평하고 9평을 6평 때는 2학사, 9평 때는 3학육, 그러면 조금 조정을 하셔야 되고요. 반대일 때도 좀 조정이 됩니다. 근데 추세가 좋다면 보험은 한다 정도로 만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용꼬리 뱀 대가리는 저희 기본적인 상담인데요. 저도 이제 재수를 하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을 선택한 친구와 학과를 선택한 친구, 요 고민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대학을 선택하라고 많이 추천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전공들도 꽤 많고 융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과보다는 대학을 많이 선택하라고 하고요. 제 동기들도 이제 보면 좀 대학을 선택한 친구들이 조금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가 그렇고요. 이제 뒷면 보시면 요 내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바로 뒷면입니다. 요 바로 그러니까 한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요거 바로 옆면입니다. 내신인데요. 여기서 좀 눈에 보일 게 건국대 이상입니다. 건국대 위쪽으로는 중앙대 빼놓고는 내신 반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논술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만약에 수능 등급이 요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면 내신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중앙대가 하나 있는데 중앙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20점 만점에 20점 이렇게 점점 감소가 되죠, 그렇죠? 요 정도 슬래시 하겠습니다. 요 정도 7에서 8등급 사이 19.20, 16.00 요걸 보통 내신 절벽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8등급, 9등급은 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등급 이내면 중앙대는 큰 문제가 없다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합격생들 5, 6등급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제 뭐 내신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스타팅은 3등급부터 시작합니다. 논술은요. 보통 1, 2등급은 학생부로 많이 가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3등급이고 합격생 평균은 4에서 요 정도 사이가 학격생들 평균이 좀 나옵니다. 이거 좀 드물긴 합니다. 드물긴 하지만 내신 반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내신 반영을 안 하는 대신에 이 학교 폭력에 대한 반영을 합니다. 가장 학교 폭력에 대해서 감정을 많이 하는 데가 어딜까요? 느낌상 직관적으로 보시면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는 100점 만점에 1호 처분도 마이너스 10점이고요. 2호 처분부터 그냥 다 100점 감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내신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수능을 어느 정도 본다 그럼 내신 걱정 안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수능을 좀 그렇다 그러면 내신도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거를 다 일일이 계산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학마다 뭐 3개의 과목의 뭐 상위 몇 퍼센트 아니면 뭐 각 전과목의 상위 뭐 3과목씩 뭐 이렇게 기준이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여기에 우리 학생들이 내신 점수를 다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한 번에 대학별로 몇 점 만점에 몇 점이 나오는 요 소트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부모님 하지 마시고요. 학생들한테 꼭 학생들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하다 보면 잘못 기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완전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내신이 별로 안 좋은데 내신 좋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학생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내신 반영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큰 그건 아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고요. 요거를 그래도 우리 대성에서 좀 제일 크게 작년까지만 해도 A3로 나눠드렸는데요. 이번에는 A2로 제작을 했습니다. 보기 되게 편하신데 원래 학생들은 A3로 돼요. 근데 좀 부모님들은 약간 이제 좀 보기 좀 불편하셔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해줬고 또 칼럼에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 하나씩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연고성 이렇게 이 순서대로 했습니다. 순서대로 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접수 기간입니다. 접수 기간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부모님들 여기 학력고사 세대도 있고 수능 첫 세대도 있고 그러실 건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마감 시간입니다. 마감 날짜. 연대와 고대가 지금까지는 달랐는데 올해부터는 9일로 동일합니다. 제일 짧습니다. 시간은 5시 동일하게 마감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11일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대학이 다 동일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뒤에 또 이화여대가 11일 날 또 마감입니다. 그래서 11일로 또 통일하면 안 돼요. 매년 지원을 원하는 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접수 시간. 여기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PM 오후 3시 정도에 접수 전 최종 경쟁률을 발표합니다. 최종 경쟁률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명목 경쟁률이 낮으면 실질 경쟁률이 낮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상관관계는 조금 있을 것 같으니까 최종 경쟁률을 보고 실질 경쟁률을 좀 낮추고 싶으면 하시면 되고요. 제일 낮은 과, 그 다음 낮은 과, 세 번째 낮은 과 여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역선택 많이 일어나지 않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라면 이 정도로 안전하게 세 번째 과를 지원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설명회에서 제일 낮은 과를 좀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별로 안 바뀝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범위를 좀 정해드리고요. 요런 정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정도고요. 접수 기간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고 조심할 거는 고대, 연대, 이화여대다. 올해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저 등급 요거 별표 좀 쳐놓으십시오. 요걸로 좀 제가 나눴는데요. 중앙대 이상이 3합 6대학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대, 고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총 6개 대학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3합 6을 만족한다면 거의 고대까지 한다면 이제 6개 대학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고대 4합8까지 안 나온다 그러면 2합4에서 2개 정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연대는요. 좀 별표 좀 쳐놓으십시오. 연대는 먼저 선택하지 마십시오. 내가 최저가 되는 데를 먼저 선택하고 카드가 남거나 아니면 꼭 쓰고 싶거나 이렇게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대학 중에 가장 논술로 합격하기 어려운 대학이 연세대입니다. 실질 경쟁 80대 90대입니다. 여기서 제일 합격하기 편한 대학이 어딜까요? 고려대입니다. 고려대는 작년 기준으로 11대1, 12대1 정도, 재작년 기준으로 9대1, 평균이 그래요. 학과만 잘 선택하면 5대1 학과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거기서부터 3합 6, 실질 경쟁률은 보통 15대1에서 20대1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보면 승명여대 또 진하게 돼 있죠. 여기가 실질적으로 2학사 대학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승명여대 이렇게 왼쪽 경희대부터 승명여대까지 2학사 대학이고 평균 실질 경쟁률 20대에서 25대1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웬만하면 최저 등급을 최대한 높여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 등급 보는 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는 최저가 없죠. 이거 좀 이따 이제 고대랑 묶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고대는 인문계열 전체입니다. 국수, 영, 탐, 원대 있는데 탐1은 탐구 하나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걸 반영하는 게 아니라 잘한 걸 반영합니다. 하나, 둘, 셋, 4개 영역에서 합8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안에 한자로 4대 있죠. 한자로 4대, 한국사 4등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좀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진한 거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성균관대는 이제 문이과가 이과도 이제 문과에서 지원할 수 있죠. 그렇죠? 작년에 의외로 이과에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초반에 힘든 거고요. 잘 따라가면 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국수, 영, 탐, 2 돼 있죠.
탐2가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바뀐 겁니다. 좀 표시해놨죠, 그렇죠? 작년엔 탐탐이었습니다. 영탐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5개 영역 중에 3개 영역이 합 5였죠. 글로벌이 그랬고 6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균관대가 좀 여담이지만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논술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 중에 대학을 적응하지 못한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어와 수학이 4, 5등급이고 영어 탐탐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1년, 2년을 능력을 평가하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대로면 안 되겠다. 2가지 패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논술 유형을 바꿔야 되겠다는 것을 연초에 고민했습니다. 이 대학이. 2번째, 다른 방법으로 등급을 올릴 걸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등급을 이 평균으로 합니다. 탐2는 요 2개를 평균 낸다는 뜻입니다. 탐2는 2개를 평균 낸다는 뜻이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1등급하고 2등급 받았어요. 그러면 몇 등급입니까? 1.5등급입니다. 반올림 없습니다. 반올림 좋지 않습니까? 반올림은 2등급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건 절사입니다. 근데 반올림 절사 없고 1.5등급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면 이제 실질 경쟁률이 좀 떨어지는 효과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대성 다니면서도 좀 수능 위주로 좀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논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제2외국어 한문 탐1 인정입니다. 이것도 체크해 놓으시고요. 외부 학생들한테 좀 유리한 게 있습니다. 한문하고 제2외국어인데 우리 그 원서 쓸 때 제2외국어를 선택 안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요. 웬만하면 선택하면 좋습니다. 이유가 고사장 분위기가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사장 분위기가 5교시까지 하는 그 고사장이 상당히 집중력이나 전체적 분위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찍더라도 이렇게 웬만하면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서강대 보겠습니다. 서강대는 국수형 탐1 3합 7이고 4등급, 한국사는 4등급이 있습니다. 3합 7이지만 대학 자체는 3합 6대학으로 상당히 좋은 대학이고요. 한양대도 좀 있습니다. 한양대도 3합 7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탐9원 반영이고요. 중앙대가 좀 특이하죠. 중앙대가 국수형 국수형 탐1이고 3합 6이고 밑에 영어 1, 2등급은 1등급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존 3합 6 이상 대학에서 제일 최저가 높은 겁니다. 3등급은 그냥 3등급입니다. 학생들이 3등급은 그럼 2등급 아니야?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고요. 실제로 파이널 하다 보면 다른 대학은 꽉꽉 차는데 오히려 다른 대학 최저는 만족하는데 중앙대 최저를 만족하지 못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실질 경쟁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3합 6 중에 실질 경쟁률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대학은 고려대. 그 다음 좀 낮은 대학은 중앙대. 나머지는 좀 평균적으로 높고요. 제일 높은 대학은 연세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가 저 밑에 이제 창의 전형이 있습니다. 고3만 보는 전형인데 요거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좀 희망 고문 특성이 있습니다. 최저가 없습니다. 수능 전에 보는 거고요. 고3만 보는데 많이 뽑지 않습니다. 정말 소수만 뽑고 있고요. 지문의 난도를 좀 낮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보는 대학 그때 이제 많은 학생을 뽑는 그 시험에서는 재심은 4개 가지고 물어보지만 이건 모의 논술에서 재심 3개 가지고 물어보고 실제로 난도를 좀 낮췄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게 많이 부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희대 좀 보시면요. 국수형 탐2 돼 있죠, 그렇죠? 2개 평균입니다. 그리고 3합 4고 그 다음에 한국사는 5등급 이내입니다. 2개 평균 대학은 여기 있는 것처럼 성균관대와 경희대입니다. 다른 데로 최저를 좀 높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좀 동일하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고 좀 특이한 게 이화여대가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반드시 국어를 포함합니다. 문과 같은 경우 국어를 좀 반드시 포함하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시험일 좀 보겠는데요. 이게 시험일이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재수생들한테도 제가 얘기하는 게 수능 전에 웬만하면 1개 정도는 좀 지원하자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이제 부모님들 상담하고 나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게 공부에 방해되지 않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공부에 절대 방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연세대를 한번 시험 보러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의 그 위험과 그 장엄함에 놀래가지고 공부에 동력이 됩니다. 한 반은 시험 보고 왔으니까 반은 그러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50%로 보는 거예요. 나 이미 연세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논술 안 되면 정시로 가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험 보는 게 좀 공부에 방해되면 평소에 공부 안 한 겁니다. 얼마나 공부 안 했길래 거의 갔다 오는 게 방해가 된다. 이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수능 전에 연세대, 홍익대, 그 다음에 또 여러 대학들이 있습니다. 가톨릭 이런 게 있는데요. 전에는 꼭 하나 정도는 미리 논술을 재수학원에서 이렇게 공부했던 친구들은 웬만하면 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 하얀색이 돼 있고 회색이 돼 있고 검은색이 돼 있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지금 기준으로 가까이 있으면 하얀색입니다. 수능 전에 보는 대학입니다. 요거만 하나 있으면 대부분 어느 정도 전문가 됩니다. 하얀색만 찾으면 다 수능 전에 보는 연세대, 중앙대, 창의, 그다음 조금 홍익대, 단국대, 성신여대, 가톨릭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대학들이 수능 전에 보는 대학입니다. 회색은요. 회색은 수능 보자마자 수능 보고 그 주에 봅니다. 2, 3일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색 대학, 그 다음에 검은색은 지금부터 제일 멀리 있는 대학입니다. 수능 끝나고 그 다음 주에 가서 한 10일 정도 준비할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얀색 하나, 회색 2개, 제일 좋은 게 검은색 3개가 좋습니다.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보면 고려대는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밑줄 쳐져 있죠. 성균관대는 밑줄 안 쳐져 있죠. 이게 좀 직관적으로 보는 건데 밑줄이 1 한일자 있죠. 그렇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밑줄 없으면 토요일이고요. 밑줄 쓰면 일요일입니다. 이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갔고요. 이게 요거 만드는데 보통 80에서 100시간 정도 듭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봤고요. 이게 엑셀로 만든 게 아니라 한글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하면서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고, 근데 이걸 조절을 시킬 수 없어요. 왜냐면 뭐 하나 틀리면 난리가 나죠. 그리고 이것도 제가 만들었지만 한 2개 정도 오탈자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전체를 판단하시고요. 여기 보면 회색 바로 밑에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 찍으면 구글로 들어가시고요. 거기에 제가 이 자료를 만드는 31개 대학의 모집 요강 다 있고, 그 중에 논술 전형만 발췌한 모집 요강 다 있고요. 작년 경쟁률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좀 하나 좀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상담하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좀 시간 배분을 일단 수능 전에 가급적 한 개 대학, 수능 후에 토일입니다. 물론 월화 시험 보는 대학 있어요. 그러면 하나면 5개 배분되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를 배분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배분하지 마시고 일요일날 배분하십시오. 왜냐하면 토요일은 그 다음날 지장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밑줄 쳐져 있는 것에 배분하면 월요일날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2개 중에는 더 좋은 거는 맨 마지막 날 일요일입니다. 이때는 겹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맨 마지막 보는 시험 좀 힘들지 않을까? 아닙니다. 도파민 엄청나게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입시가 다 끝납니다. 더 이상 자기가 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날 2개, 한 개 이게 전부입니다. 물론 여기서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학 내가 꼭 가야 되고 최저가 맞췄기 때문에 토요일날 2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학생들 부담은 이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날짜 겹치지 않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학도 정말 정확하게 해놨어요. 여기 3학년 보면요, 연세대부터 중앙대까지 대부분 배열좀 돼 있죠. 그렇죠? 회색 2개 일요일로 돼 있고, 한양대랑 중앙대까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6개가 쫙 배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익대부터 해서 쭉 아름답게 배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놨고, 너가 이제 수능에서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자, 요 정도 날짜는 됐고요. 이제 좀 대학별로 요 또 2번째 또 아이디어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 연세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 진리 전형입니다. 10이라는 것은 모집 인원입니다. 되게 적게 모집하고 있죠. 그 다음에 83.58, 이거는 작년 명목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있는 그대로 돼 있다고요.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 돼 있죠. 영 안에 0이 있습니다. 영어 재심은 출제입니다. 영어 재심 출제고요. 샵 표시돼 있죠. 표처럼 돼 있죠. 도표 출제합니다. 2-1번 도표 문제 출제하고요. 동그라미 안에 진하게 25% 정도만 돼 있죠. 수리논술 출제하고 배점은 25점입니다. 이 대학 보면 영어 재심은 도표, 수리논술, 주제는 사탐 주제입니다.
왠지 알겠죠? 왜냐하면 수능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대학별 고사에서 수능적 요소를 다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고대 보시면 수능을 신뢰하죠. 밑에 뭐 영어 재심은 도표만 출제하고 영어 재심은 수리, 논술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 묶어서 보시면 논술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최저가 안 나오고 수능도 안 돼. 연세대 쓰면 될까요? 실제로 합격생들 보면 웬만하면 3학력 이상의 친구들이 대부분 합격합니다. 뭐 3합 10 넘어가면 조금 힘듭니다. 대학도 이 문제를요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논술은 로또다. 그러면 대학은 로또 발행사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논리적 분석 능력이 있는 친구가 한 명을 뽑겠다는 거예요. 80명 중에 한 명만 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뽑았을 때 대학의 수학 능력을 상당히 잘 따라가더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논술이 어려울까 싶다. 근데 대학에서는 출제할 때 나름대로 난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도를 높이면 학생은 어렵지만 채점이 쉬워져요. 난도를 낮추면 학생이 쉽지만 채점이 어려워집니다. 그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난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논술할 때 쉽다는 말은 좀 경보입니다. 얘가 어떻게 하길래 논술이 쉽다고 하지? 좀 어렵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걸 매 시간마다 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끊임없이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 분석 능력 다른 말은 독해력인데요. 독해력은 끝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매달 2-3권씩 읽는데 못 읽어내는 책들이 있어요. 못 읽어내는 책들이 있으면 내가 왜 아닙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의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그 표현을 쫓아가는 거죠. 당연히 저희 시각으로 쫓아가니까 못 쫓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수업시에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학들은 지금 연세대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요거 아니지만 우리 대학에서는 이렇게 시험 보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하면 이거 먼저 선택하지 마시고 해서 남을 때 좀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고대도 그렇고요. 성균관대 이렇게 도표, 그리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9월 달쯤에 수능이 아니라 9편 끝나고 아마 전략 설명회가 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이제 대학에서 발표한 그 자료집을 좀 드릴 겁니다. 뭐냐면 입시 결과 발표 자료집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실질 경쟁률 그리고 합격자들 평균 점수가 발표가 됩니다. 별로 좋은 자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커트라인이 발표가 되는데 평균이 발표가 돼요. 컷은 낮은데 평균이 높을 수 있어요. 가공된 점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서강대도 그렇고 연세대도 그렇고 고려 모든 대학이, 특히 이 특별한 대학들, 얘네들은 평균도 발표 안 해요. 학과들 평균 점수도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입학처에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물론 왜 발표하지 않냐 그러는데 되게 사견으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커트라인이 랜덤합니다. 다른 말하면 우리는 어문결이 좀 낮고 경영이 높을 걸 예상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점수가 비슷한 친구끼리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양한 능력자들이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상대평가지, 그렇기 때문에 컷은 의미가 없다. 근데 솔직히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더라도 이렇게 정배열 하진 않아요. 자기가 이제 수능 점수 때문에 어문계ውን 낮게 썼지만 제가 강의하다 보면 이 친구 제일 잘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낮게 쓰는 게 마음이 높대요. 그래서 아니다, 이게 컷이 높을 수 있다. 뭐가 있냐면 요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12명 학과가 있고요. 여기 보면 4명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많은 게 유리한지 모집단이 낮은 게 유리한지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경쟁률입니다. 이게 확률이죠. 그런데 여기 또 나타나지 않는 게 실질 경쟁률이 안 나타나요. 근데 연대는 이게 실질 경쟁률이죠. 거의 수능 전이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다 참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대학들이죠. 어느 정도 성균관대는 여기서 대학에서 얘기하는 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결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시율이 50% 이상이에요. 그리고 최저가 안 되는데도 와서 시험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많은 정보가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만이 있는데, 정보를
내는 것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안 주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료집 보시면 그때 이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데에 원하는 과를 선택해서 자기 능력을 키워서 이렇게 시험 보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12명 학과랑 4명 학과는 실제로 실질 경쟁률, 이게 이제 확률이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도 또 다른 변수가 능력자들이 몇 명 오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계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많이 모집하면요 그 점수의 신뢰도가 있을 뿐입니다. 적게 모집하면 변동성이 클 뿐입니다. 그래서 뒤에 연세대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요 최고 점수도 어문계수 나오고요 최저 점수도 어문계수 나옵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게 경제 경영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모집 단위가 많으면 점수 변동이 별로 없구나. 모집 단위가 이제 적으면 이제 뭐 아니면 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공부를 한 친구는 경제 경영 쓰는 게 좋고요. 논술 처음 하고 난 점수가 되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어문 계열도 좀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의미가 있지 뭐 나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나머지 대학들도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요. 저희가 이제 날짜를 맞췄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같은 날짜 이렇게 두 개를 시험 보면 이제 뭐를 좀 생각하면 시간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전, 오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다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넣어놨냐면요. 제가 요거는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 여기 보면 고대 보겠습니다. 고려대 보시면 자전이 아무 표시 안 돼 있죠. 경영은 진하게 밑줄쳐져 있죠. 이거는 시험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쭉 내려오십시오. 쭉 내려오면 이렇게 진하게 밑줄친 과들 다 넣어놨습니다. 이 대학은 이 시간에 입시를 완료합니다. 아무 표시 안 된 대학은 이 시간에 입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인문과학, 뭐 사회과학 이런 게 좀 대학마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조사해가지고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성균관대도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이렇게 얘네들 그리고 아무것도 표시 안 했는 거 이렇게 정확하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날짜 정하시고 같은 날짜에 두 개 있으면 시간 보시면 됩니다. 시간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면 이제 제가 웬만한 부모님들 시간을 많이 줄여줄 수 있을 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그리고 이제 많이 분실하신 분도 오셨으면 설명해 드렸다 그러면 이거 다 학원에서 다시 한번 재배구 한번 하겠습니다. 요 정도 보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요. 대학별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연세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요 표를 좀 보시면요. 영어 재심은 도표, 수리논술 이렇게 출제하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가장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수리논술입니다. 근데 실제로 모집령을 보면요, 연세대에서 수리논술 출제 범위를 발표하지 않아요. 수학에 어디서부터 어디 이런 거 없습니다. 확통, 기하, 미적 이런 건 없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맨 처음에 누구세요? 그러면 저 강남대성 강사입니다. 그러면 끊어버립니다.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빠다 삼촌이다 해서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기네들은 수리논술 출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딸이 수리논술이라고 하는데요. 잘못 보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 수리논술 한대요. 우리는 수리논술 출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맞아요. 왜냐하면 수리논술이라는 개념을 가져오지 않고 뭐라 하면 수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념을 제시하고 그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겠다. 그러니까 주어진 개념을 가지고 수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능력을 보겠다 이런 거지 우리가 이렇게 교과에서 수학을 가지고 그 개념 가지고 보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풀어보면요 수리논술입니다. 제가 풀어본 수리논술이고요. 근데 다만 저도 풀 수 있는 수리논술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3등급까지도 접근이 다 돼요. 근데 1, 2등급도 접근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이제 풀어서 설명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좀 같이 봐야 될 대학이 한양대 이거 좀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국대 체크해 주십시오. 한양대가 상경계열이 보시면 밑에 쭉 보시면 반이 진하게 돼 있죠. 수리논술 배점 50점입니다. 건국대도 상경계열이 진하게 돼 있죠. 배점이 50점입니다. 그리고 이 두 대학은 공통적으로 수학과 교수가 출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수리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한양대는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냥 수능 수학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비례합니다. 그리고 한양대 상경계열은 웬만하면 수능 수학 1등급, 2등급 학생들이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 경쟁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이제 1, 2등급 나오고 한양대 갈까가 있다. 그러면 한양대 지원해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반면에 건국대는요, 변별이 안 됩니다. 수학과 교수가 출제하는데 그 교수의 어떤 자존심이 그대로 묻어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요거를 풀면 거의 하버드 갈 정도입니다. 실제로 요거를 제가 이제 수리논술 선생님들한테 건국대 수리논술 개설된 학원들이 없습니다. 좀 부탁을 하면요, 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리한 문제들이 꽤 많고 실제로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상경계열이 평균적으로 50점 후반대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거의 기본 몇 점을 다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 4등급도 지원해도 됩니다. 변별이 안 됩니다. 1, 2등급이나 3, 4등급이 똑같습니다. 자, 이런 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연세대, 그 다음에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이 4개 대학은 인문 수리 논술인데요. 인문계 교수가 출제합니다. 경제, 경영, 응통 교수가 출제해서요. 그냥 문과적인 소양이면 한 3, 4등까지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자녀가 잘 풀까요 말까요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수리 논술 문제 다운받아서 풀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3, 4등급인데 쉽다는 친구 꽤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1, 2등급인데 저는 힘들다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걸 직접 풀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얘기했던 4개 대학은 이제 문과 선생님이 출제하고 2개 대학은 이과 선생님이 출제한다. 수학 선생님이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고려대는요. 고려대는 제일 시험 시간이 짧죠. 80분입니다. 2문제 출제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문제 1번, 2번 제시문 간의 논리적 연관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면 방안을 제시하라 그러는데요. 제시문 5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방안을 제시하라고 또 이렇게 출제합니다. 근데 학생들은 거기에 자기가 마음대로 방안을 제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학이 그러면 채점이 되게 힘듭니다. 방향을 일정하게 정리해줘요. 그래서 이게 남들 해결 방향이 되려면 문제 파악이 되는데 문제 파악과 연결되는 제시문들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볼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되고요. 나름대로 좀 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4, 8 정도 만족하면 이런 문제 푸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대학별 특이성이 좀 있고요. 자, 성균관대 이 대학은 좀 되게 정형화된 대학입니다. 성균관대랑요, 요 4개 대학만 좀 적어 놓겠습니다. 성대, 외대, 경희대, 그리고 승실대 이 4개 대학은 7문제 유형이 거의 비슷합니다. 모두 다 분류와 요약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준비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대학이고요. 근데 다만 성대와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중앙대가 하나 있는데요. 중앙대 얘네들이 3학년대학이고 이 3 대학들이 이학사 대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3학년이라면 이렇게 분류와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 좀 표시를 해놨고요. 이 5개 대학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요 정해졌습니다. 문제도 정해졌고 예시답안도 정해졌고 문제도 정해졌고 예시답안도 정했으면 다른 말로 한다면 내용 파악이 더 중요한 대학입니다.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대학입니다. 형식이 정해졌다. 그러면 형식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형식이 정해졌으니까 내용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강대는요. 여기서 좀 눈여겨볼 때 쭉 내려오면 3번에 경제경영은 경제재심을 출제합니다.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수능 국어에서 경제재심을 좀 못 푼다 그러면 경제경영학과를 좀 지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강대는 경제경영학과는 경제재심을 출제합니다. 나머지 다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논술에 이렇게 써놨어요. 확통, 미적, 기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썼냐면요. 이것도 제가 입학처 전화해서 꼬치꼬치 물어서 알아낸 건데 예전에는 확통만 출제한다고 했어요. 확통만 출제한다고 그랬는데 출제하다 보니까 약간 미적이나 기하 개념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교육부에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러면 이제 경고해서 이제 모집 인원 축소로 간다라고 하니까 대학에서 그러면 더 철저하게 확통만 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럼 범위를 늘려버린 거예요. 출제는 주로 확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통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렇다고 해서 기하 미적이 안 나온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만 중심은 확통으로 두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문제가 됐어요.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설명에서는 확통에서 출제한다 이렇게 해서 그럼 설명에 간 부모와 가지 않는 부모의 차이가 생긴다. 그래서 계속 꼬치꼬치 물었는데 대학 반응은
뭐 전화해서 뭐 이렇게 바뀌진 않더라고요. 바뀌진 않았습니다. 자, 아무튼 한양대는 이런 특성이 있고요. 자, 중앙대 가장 정형화된 대학입니다. 중앙대.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이렇게 이 정형화된 게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다 좀 정리하면 얘네들이 1번 문제가 보통 520자에서 540자 정도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완성된 글을 쓰라고 합니다. 웃기죠? 이 정도가 서론으로 보통 쓸 수 있는데 이 범위에서 완성된 글을 쓰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하는 합격 그 예시담을 보면요. 서론 1문장, 본론 8개 문장, 결론 2개 문장 이렇게 다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학교 시험 보는 친구들 다 암기하고 들어갑니다. 이거를 못 쓰는 친구들은 기계적 감점이 되죠.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되게 중요하죠. 이 내용들은 다 뭡니까? 제시문 분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형식이 정해진 대학은 내용에 충실하다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좀 이따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희대는요, 별표를 한번 좀 쳐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경희대가 제가 보기에는 유니버시티입니다. 경희대 한의대가 있습니다. 작년 경쟁률 한번 보십시오. 520대 1입니다. 이게 왜 쓰게 되냐면요, 서울대, 고대연대 점수가 나오는 친구들이 경희대 한의대 다 씁니다. 왜냐면 카드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대 이하면 자기는 안 간다 이렇게니까 이거 다 쓰고요. 결실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질 경쟁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마무시하지 않습니다. 두 자리가 쭉 내려옵니다. 쫙 내려오고요. 그리고 평균 점수가 이제 요즘에는 좀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조금 커트라인이 높아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회생활 하신 분도 경희대, 한의대 가려고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런 분들이 이 시험을 보나?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전만 하더라도 여기 보면 같은 시간대가 있습니다. 경희대, 한의대가요. 쭉 내려오시면 22일 날 시험 봅니다. 22일 날 서울에서 이렇게 그쵸? 잠깐만요. 여기 표시가 이렇게 22일 날 시험 보는데 같이 보는 게 자전, 경영, 회계, 빅데이터, 호경 이렇게 같은 시험 봅니다. 간호까지 같이 보죠. 그렇죠? 호경, 지리, 한의 이렇게 같이 보는데 특정한 연도에는 경영 회계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 점수가요. 그래서 랜덤하다는 게 맞고요. 실제로 경희대 한의대 쓰는 친구들은 예전에는 논술 준비를 거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수가 나오니까 그냥 쓰고 마는 건데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여기 가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서 지금은 좀 커트라인이 높아지는 게 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합격한 친구도 보면 실제로 서울대 사범대를 나오고 뭐를 하다가 와서 준비를 하는데 최저는 나오고 글도 많이 읽었던 분. 야, 이런 분들 5명이 시험 보면 끝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야가니까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를 보니까 평균 점수가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서 약간 이제 원서 쓸 때 제가 원서 상담만 매년 한 1000명 이상씩 하는데 이제는 조금 주의를 보통 이런 거 안 합니다. 요즘에 이제 좀 주의를 할 게 한양대 인터칼리지 이것도 평균 점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한의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옛날 설명할 때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높은 과 써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높은 과들이 좀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경희대 한의대와 한양대 인터칼리지는 확실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고요. 한국외대는 특이한 게 우리 학생들이 이제 논술에서 자신감을 좀 떨어졌을 때 제가 한국외대 기출문제를 갖다 줍니다. 자신감 폭발합니다. 제일 쉽습니다. 교과서에서 출제하고요. 그림도 나오고요. 만화도 나옵니다. 그리고 분량도 400자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제심을 7개 주고 분류하라고 했는데 400자 안팎입니다. 그러면 자기 표현력도 과시할 필요 없습니다. 표현력 없어도 되고요. 제심은 핵심어를 정확하게 가지고 요약하면 되는 데입니다. 근데 다만 자기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학은 표현이 약하지만 그 대신에 독해를 정확하게 공통된 주제로 하는 친구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이 약한 것도 이제 성별 얘기하기 좀 그런데 여학생들은 그래서 좀 표현을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남학생들은 정말 무뚝뚝한 글로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독해는 되는데 막 그런 경우는 좀 많이 추천하는 대학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표현력이 좀 약하지만 독해가 잘 되는 친구들한테는 한국예대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긴 합니다. 이 학사 내에서요. 이 학사 내에서 그렇고
자, 이화여대는 재작년에 비해서 이제 최저가 낮아졌습니다. 최저가 그전에 36인가 됐었어요. 36이면 정시에서 이화여대를 가요. 정시에서도 한 중간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화여대 파이널 할 때 그 한 반의 합격률이 60%가 넘어가는 애도 있었어요. 평균 실질 경력이 한 5대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좀 내려갔죠, 그렇죠? 내려갔습니다. 2합5로 내려갔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실질 경력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학생은 반드시 쓰는 게 좋습니다. 2합4 라인에서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 경력이 반토막입니다. 다른 대학이 20대1이면 여기는 10대1입니다. 여기랑 숙명여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시에서 이 두 대학을 갈동말동하다 그러면 쓰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절대로 유리하고요. 자, 건국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경 계열이 좀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동국대는 경찰행정 요거 좀 체크해 놓으시고, 요게 이과가 최저만 높지 실질 경력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지원할 만합니다. 지원할 하고요. 그리고 동국대 같은 경우는 범위 제한이 좀 철저한 대학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세 문제가 나오는데 각각 주제가 좀 다릅니다. 좀 스피디하게 풀어야 될 뭐 그런 특성은 좀 있습니다. 자, 홍익대 요거 좀 별표 쳐놓으시고요. 홍익대가 어느 대학하고 좀 유사하냐면 서강대랑 좀 많이 유사합니다. 홍익대가 서강대랑 좀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하나 좀 생각했었는데, 주제는 연세대 제시문하고 연동되는 지문이 무려 한 8번 정도 나왔어요. 이상하게 출제자가 같나? 이런 정도로 똑같은 지문이 한 되게 많이 겹치게 출제가 됐던 그런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제 강의에 보면 여기 보면 여기다 좀 쓰기엔 추론 능력이 좀 탁월한 친구들이 많이 합격합니다. 추론 능력입니다. 추론 독해입니다. 즉 예를 들면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얘를 바탕으로 나 다를 분석하고 이 분석한 전체를 활용하여 뭐 마바를 평가하시고 이렇게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얘 주제로 얘를 붙고 이걸 한 걸 가지고 또 다른 걸 보시오.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읽기 능력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대학이 서강대와 그다음에 저기 뒤에 있는 홍익대 그리고 한양대 인물이 좀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거는 이 대학이 우리가 맞춰서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3합6 대학에도 있고 2합4 대학에도 있어요. 2합4끼리 묶여 있고 3합6끼리 묶여 있으면 뭐 그런 유형만 준비하면 되는데 여기도 2개 있고 여기도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논술 유형을 제가 2가지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뭐 비교, 분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 어떻게 서술하시오 관련된 건데요. 논술 같은 경우는 뭐뭐 하시오가 정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출제하는 교수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들이 있어요. 가장 극강무도한 말이 뭐에 드냐면 한양대에서 출제되는데 귀납적으로 추론하시오.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귀납적으로 추론하시오. 학생들 입장에서 귀납적으로 어떻게 추론하지?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는데 멘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를 기납적으로 추론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준비할 때 기납적 추론하시오는 그 사람이 방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논술하시오로 답하면 됩니다. 가를 바탕으로 나를 논술하시오. 그러면 가에 있는 주제 가지고 나를 읽었으면 그게 답입니다. 그게 논술한 거고 그게 기납적으로 추론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이 추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례식입니다. 1대 3일 때 3대 네모. 요 놈을 기준으로, 요거를 바탕으로 얘를 활용하여 얘를 분석하시오, 평가하시오, 논하시오, 기납적으로 추론하시오. 어떻게 물어보던 간에 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논평할 수 있다, 기납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답이 나옵니다. 기준이 안 바뀌면요, 답은 안 바뀝니다. 이거 좀 별표를 칠게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비교하시오, 공통점과 차이점을 차이시오. 이런 거 그냥 퉁쳐서 논술하시오로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물어보는 말 하나하나가 아니라 결국은 얘를 기준으로 얘를 읽어봐라.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 내용으로 승부한다면 뒤에 뭐뭐 하시오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물어보는 말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수능도 이제 추론 독해를 뒤에서 얘기할 건데 제시문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바탕이란 말을 씁니다. 바탕으로 밖에는 출제하지 않는데 논술은 바탕으로 말할 때 참고하여, 참조하여, 이용하여, 활용하여, 토대로 다 나옵니다. 예전에 이제 제 강의할 때 지방에서 온 친구인데 울산에서 온 친구가
제가 다녔던 논술학원 했던 참고하여랑 참조하여가 다른 뜻이래요. 처음 들었다. 무슨 차이가 있냐니까 참고는 깊게 생각하는 거고 참조는 가볍게 얘기하는 거다. 아닙니다. 둘 다 앞에 거를 기준으로 수다하고 뒤에 걸 읽으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그럼 활용하여랑 이용하는 뭐가 다르냐? 하면서 이제 고민해 볼게요 이러더라고요. 고민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이게 왜냐면 대학에서 이제 출제위원회가 구성돼요. 그럼 출제위원장을 선정하죠. 주로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 많이 됩니다. 보통 소장파 교수들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은 이제 검토하죠. 감수하시죠. 그런데 그 소장파 같은 경우 자기가 쓰는 용어들 있잖아요. 그게 문제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나이 많으신 교수들이 이건 좀 애들이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말을 많이 안 해줍니다. 기죽을까봐도 안 해주고 권위 인정하고 또 많이 하면 또 자기가 또 일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말로 거칠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표현 하나하나보다는 읽기 중추를 본다면 답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홍익대가 좀 그런 특성이 있고요. 숙명여대가 이게 논술 특강이 제일 많이 잘 돼 있는 대학 중에 하나예요. 문항별로 출제위원들이 직접 출제한 사람이 나와서 다 설명을 해줍니다. 진짜 여기 나와 있는 대학들 중에 정말 정성스럽게 특강을 해준 대학이 숙명여대입니다. 상당히 좋은 대학이고요.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그 모의 논술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는데 모의 논술은요 예전에는 가서 시험 볼만 했어요. 코로나 전에는 실제로 대학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경험을 쌓고 대학도 보고 그게 이제 봄에 있으니까 내가 만약 성균관대 모의 논술 보고 오면 애들이 동력이 생겨요. 공부에 동력이 생겨요. 반드시 가서 보고 라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 봅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보면요 이게 객관적이잖아요. 옆에 다른 타블렛 켜놓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점수가 많이 왜곡되고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가 제일 좋냐면요. 9편 끝나고 원서를 내고 지원이 확정되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에 저희가 이제 꼭 갈 대학을 그때 바로 다운받아서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모든 대학이 논술 특강 그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가 다 올라옵니다. 보통 7, 8, 9월에 올라옵니다. 7, 8월에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자기가 본 것을 바로 출제자가 했던 영상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바로 나오죠. 근데 만약에 봄에 시험 보잖아요. 결과가 두세 달 후에 나옵니다. 그러면 믿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썼어? 뭐 이런 거.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지금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9편 끝나고 보는 게 좋습니다. 9편 끝나고 이제 하루 정도 날 잡아서 이렇게 오전에 좀 보고 원하는 점수가 잘 안 나왔다 그러면 오후에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가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 정도 숙대까지 좀 말씀드렸고 이제 숭실대, 세종대, 광운대, 단국대도 그렇게 큰 범위에서 어긋나는 대학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바로 밑에 우리 이제 재종반에서도 같이 그 네이버 카페랑 유튜브랑 다 여기 사피엔스 어플을 또 개발했는데 좀 이따 이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전체 글을 한번 썼어요. 글을 썼고 이제 서면 평가를 제가 월화수에 끝낸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몇 시간을 자야 될지는 좀 모르겠는데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좀 이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종반에서는 제가 부모님한테 문자를 안 드렸는데요. 부모님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 이름을 쓰면 제가 연동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면 자기 자녀가 몇 점 만점에 몇 점을 받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자리예요. 왜냐면 학생도 있고 부모님 있어가지고 부모님만 오거나 학생만 오면 정말 마음 편하겠는데 제가 부모님한테는 얘기 안 한다고 제가 재종수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 얼굴을 보니까 또 아셔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이따 어플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QR코드는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요 QR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하시고 오시는 영화 꼭 보셔야 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좀 오탈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요거는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읽는 방법에 대한 대략적인 거고요. 요 QR코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나더 레벨이라고 이름을 좀 잡았습니다. 요거고 제가 강남대성에 2008년인가 2009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안 잘리고 잘 버텼습니다.
여기 진짜 살벌합니다. 그 1년에 2번 정도가 강의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강의평가 할 때마다 제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인근 주변의 술집에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가서 술 한잔하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정말 저한테는 중요한 경험이었던 게 뭐냐면 이 학원이 정말 고마운 게 매년 뭐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좀 보게 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논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게 되고 실제로 글 쓰고 첨삭하고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2008년, 2009년도에는 이제 리라이팅 첨삭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가져와서 다시 한번 강사들이 첨삭하고 이런 것들을 가져왔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실제로 첨삭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또 합격 수기를 보면 첨삭을 안 받았는데 합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게 벌어졌을까를 좀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좀 달리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쓰기 첨삭이 아니라 읽기 첨삭을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건 지금 재종에서는 좀 못하고 있어요. 제가 학원에 좀 시간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재종에서는 지금 100분밖에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단과에서는 지금 240분을 하기 때문에 거의 2.4배를 하고 있어서 애들 읽기 첨삭까지 다 보고 있는 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 장을 좀 넘기시면요. 제가 사피엔스라고 좀 이름을 지었어요. 사피엔스를 이렇게 이름을 지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은 그럼 저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성적인 그런 읽기를 좀 얘기하려고 그런 거고요. 실제로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채점 방식과 일치하는 첨삭 시스템이라고 얘기했는데 대학에서 채점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의 교수가 채점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복수평가인데요. 논술 답안은 A라는 교수와 B라는 교수가 각각 평가합니다. 그리고 산승평균입니다. 단순평균이고요. 90점, 80점이면 85점 이렇게 냅니다. 그런데 등급 간 격차가 3개 이상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A라는 교수는 90점, B라는 교수는 70점 했습니다. 점수가 많이 나죠, 그렇죠? 그럴 때는 C라는 교수가 3개 등급 이상의 차이 날 때는 C라는 교수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 점수와 가까운 점수를 또 산술 평균입니다. C라는 분이 만약에 85점 했다 그럼 90점과 85점의 산술 평균으로 점수가 확정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채점을 많이 하면 총 3번을 채점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웬만하면 A, B 교수에서 다 끝난다고 합니다. 별 차이가 없대요. 차이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니까 여기다가 좀 써놓으십시오. 이게 저도 이제 다른 대학에서 한번 들었고 또 합격한 친구가 논술로 합격하면 이제 교수들하고 되게 많이 친해집니다. 왜냐면 너 들어올 때 문제 내가 냈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제가 제보를 받은 게 답안 하나가 이제 서강대 합격생이었어요. 보통 800자에서 1000자 2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럼 2000자 글쓰기 정도 됩니다. 몇 분 정도 걸릴까요? 평가하는데 3분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3분 걸려요. 그러니까 제일 짧은 게 3분이 아니라 평균 3분 걸린답니다. 다른 말 하면 쭉 한 번 읽어내고 점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정말 객관적 평가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발표한 게 뭐냐면 서강대 논술특강에서 얘기한 게 우리 대학은 90%가 답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답을 안 쓰고 제시문을 그대로 옮기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석이 안 되니까 거기 맞춰서 답을 못 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빈칸 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점이 되게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가끔가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래도 잘 읽어보면 내가 이거 독했다고 알아줄 거야. 절대 안 알아줍니다. 없으면 없고요. 믿는 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드러나지 않았다고 감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내 글을 정성스럽게 읽어준다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눈에 띄게끔 정확하게 물어보는 걸 답을 하셔야 됩니다. 면접하고 비슷해요. 뭐라고 물어보면 그 물어본 걸 먼저 답하고 쭉 쓰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정도고요. 자, 그래서 이것과 일치하는 평가 시스템으로 이제 실제로 저기는 지금 우리 재종에서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랑 S2랑 같이 제가 서면 첨삭 정도는 약속을 했어요. 다는 모르겠는데 3분 정도는 안 하겠다 내가. 직접 글 써주면서 서면 평가를 해줄 거고 이렇게 해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자 여기다가 해놨나요? 그쵸? 여기서 원래는 이게 제일 좋은 시스템이에요. 당일날 1차 첨삭을 바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날 시험 보고요. 바로 걷어서 학생들이 집에 가서 잠잘 때쯤 오면 자기 점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작년까지 올해 상반기까지 제가 1차 첨삭을 그 다음 주에 와서 첨삭을 좀 진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들이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표준 답안의 답안을 보고 분석하고 다시 써오고 이게 처음 글 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전체 점수가 좀 왜곡이 되죠. 그래서 바로 그날 걷고 그날 서면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당일 자신의 점수와 점수 분포에서 자신의 위치를 바로 볼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가 내용을 확인하죠.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수긍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억울한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이렇게 썼는데 왜 평가가 저렇게 나왔지? 그럼 일주일 동안 자기 근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첨삭 준비가 돼요. 그리고 수업 후 일주일 실전 문제 시험 시간에 2차 대면 평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랑 점수 등급간이 3등급 이상 차이. 지금은 제가 10점 정도 차이가 나면 3차 평가를 이건 제가 합니다. 3차 평가를 제가 해서 뭐가 맞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점수 수정을 하니까 좀 좋아해요. 올라가는 것도 인정하게 되고 내려가는 것도 인정하는 경우 있고 많이 내렸다고 그러면 저한테 다시 와서 이릅니다. 그러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총 최대 3회 첨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별도로 제가 읽기 첨삭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읽기 첨삭 노트라고 해서 앞에서 실전 문제에서 했던 거를 6일 동안 한 지문씩 분석하는 연습이 있어요. 저희가 논술이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줄거리를 요약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절대 이게 아닙니다. 줄거리를 요약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논술은 주제를 요약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요거 읽기 첨삭도 주제 요약하는 제시문 표현하는 그 표시법이 있어요. 저희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데 어떤 걸 삼각편으로 표시해야 되고 어떤 거는 밑줄치고 넘버링으로 표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정립되고 있는지를 주로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평가는 3회 정도 되고 읽기 첨삭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주로 하는 것은 요 읽기 첨삭하고 그 다음에 요 3차 대면 평가 요거 하면서 합격률이 배로 떴어요. 한 2, 3년 전에 이렇게 바꾸면서 글만 쓴 걸 다시 첨삭하는 것보다는 읽기 첨삭 진행하는데 올해 이제 요것도 진행하면서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그러니까 그 전에 평가할 때는 이렇게 좀 앞쪽으로 점수가 몰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가하니까 정규 분포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정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자, 이게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요거 이제 어머님들 제가 여기 임시 아이디랑 비번 넣어놨습니다. QR코드 여기 있죠. 그거 찍으시면 sapiens100.com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아이디 한번 지금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좀 편한 시간에 아이디랑 비번 넣으시면 이제 어떻게 평가물이 기록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별도로 부모님 계정을 만들어 드립니다. 근데 재종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재종 누구 그러면 학생이 가입하면 제가 연결을 해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아무튼 여기 써놨습니다. 자, 이게 이제 들어가면 첫 화면입니다. 양소연은 제 그 인터넷 필명이고요. 구운몽 주인공입니다. 고등학교 때 만든 닉네임인데 팔선녀를 만난다는 그런 걸로 만들었지만 아무튼 여기 이제 보면 최근 점수, 평균 점수, 그리고 성적 추이가 여기 이제 3일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확인됩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거고요. 지금까지는 평가 앱이 이 정도입니다. 점수 가지고 전체 분포 이런 것만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최근 회차 분석에서 12회차, 11회차, 10회차 이렇게 회차 분석이고요. 이것도 일단은 데이터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회차별 특정, 이제 오른쪽에 이제 채점표입니다. 이게 좀 되게 중요한데요. 항목별로 왜 79점을 받았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이게 A등급이고 B등급인지. 근데 부모님들도 이제 우리 애가 뭐가 부족한지를 그 회차에 채점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부족한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더 놓으시면 어디 보시냐면 6페이지 보십시오. 6페이지 보시면 여기까지는 일단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평균 점수고 이게 내 점수고 그래서 전체 그룹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보여줍니다. 저도 여기까지는 이제 엑셀로 이렇게 카페에다가 게시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게요. 이게 아니라 7페이지는 이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대면 첨삭할 때 이제 저랑 첨삭진이 써주는 글입니다.
학생이 왜 그 점수를 받았는지를 상세하게 써줍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첨삭 내용 써주는 건데 이걸 써주는 결정적인 이유는 대면 첨삭을 하게 되면 말로 하고 조금 단어를 적어줘도 학생들이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진행한 지 18회차까지 갔으니까 10회차, 9회차가 됐잖아요. 학생들 입장에 그게 오답 노트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강의할 때도 뭐라 하냐면 대학 시험 보고 할 때 너 첨삭받은 내용을 한번 쭉 다 읽고 가라.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좀 더 세분화돼서 먼저 되게 1차 서면 첨삭평이 먼저 들어가고요. 2차 대면 첨삭평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점차게 나서 3차 제가 아는 또 평가가 들어갑니다. 이게 쭉 다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제일 무서운 거고요. 저도 이렇게 효과가 날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제 앱을 켜놓고 시험을 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첨삭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했는지 보면서 지금 문제에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라니까 의외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개선이 되는 것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에요. 여기 보면 몇 페이지냐면요. 8페이지입니다. 글로스 리포트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채점표 볼 수 있고 통계분표까지 앞에 보고요. 이제 글로스 리포트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대면 첨삭까지 이제 인간이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제 모든 수강생은 다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선생님마다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편차가 있고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죠. 이거를 지금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AI들이 글로스 평가 리포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글로스 하이라이트라고요. 눈에 띄게 잘한 점을 쭉 정리해줍니다. 그래서 평가한 것 중에 그리고 다른 친구들 평가 내용 중에 상대적으로 잘한 걸 여기다 다 정리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욱더 발전해 나가야 되고요. 사실 돋게, 추론 돋게, 표현력 부분 중심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9페이지입니다. 하이라이트는 긍정적인 거고요. 글로스 포인트, 성장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제 단점입니다. 단점. 너가 뭐가 부족한지를 사실 돋게, 추론 돋게, 표현력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뭐가 부족한지를 이렇게 쫙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각각 항목별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밑에 보면 잠깐만요. 여기 여기서 그로스 크로 해가지고요. 단서입니다. 이게 이제 원인 분석이 되는 거죠. 이런 원인일 거야 라를 생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플랜 넌 이렇게 연습해보자 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제일 좋은 AI를 좀 쓰고 있고요. 제미나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또 이제 GPT가 또 5.6가 나온다 해서 또 이렇게 또 토큰을 그쪽으로 지급하면서도 바뀔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한 9회 정도 하니까 의외의 답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그런 평가 내용 그대로 거의 추가해서 이렇게 AI가 하는 이런 평가 내용도 얘네들이 주로 하는 거는 인간이 하는 걸 바탕으로 이렇게 정제해 주는 겁니다. 정제해 주는 거고요. 그냥 생으로 그냥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장 계획고 종합평가까지 이렇게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차, 한 회차 하나차마다 여기까지 평가 보고서가 되고요. 이걸 다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공부할 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잔소리 하거든요. 오답 노트 만들어다 뭐 같은 문제 꼭 정리해라. 그런데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공부하기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또 재밌는 기능을 넣어놨는데 프로필 넣어놨습니다. 프로필. MBTI도 집어넣었습니다. 이건 저 MBTI입니다. 일단 넣어놓으면요. 요게 맞게끔 글을 써줍니다. 내용 변화는 없고요. 이성적인 걸 좋아하는 친구한테는 팩폭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T가 아니라 F인 친구한테는 좀 감정적인 것을 덜 자극하면서 좀 이렇게 순화하는 그런 표현을 좀 써줍니다. 그래서 자기 MBTI에 맞게끔 글이 좀 각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처를 크게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평가에서는 가끔가다 저도 전화를 받아요. 첨삭하는데 잘못을 좀 부족한 걸 지적하는데 애가 좀 상처를 받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첨삭 시간할 때마다 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 완화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또 자기 여기에 이제 시각형이냐 청각형이냐 자기 학습 스타일도 좀 집어넣으면 이걸 다 참고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매주 만들어진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상당히 평가와 관련돼서 좀 지금 보고 있고 상당히 좋은 의미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서 상담입니다. 재종에서는 지금 이게 대면 평가를 따로 하지 못하고 서면 평가를 제가 잘 써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도 글로스 리포트를 다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원서도 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사피엔스와 관련된 거고요. 이게 이제 저도 일단은 시도를 해보겠는데 이 재종에서 듣고 있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S2도 거의 한 반들이 꽉꽉 차 있어가지고 이게 시간이 되면 모르겠는데 시간이 좀 안 되면 일단 전체 전략 설명회는 우리 친구들한테는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지금 다 얘기를 해줄 거고요. 사피엔스 앱도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점수, 상대적 위치, 추세, 평가 내용 모두 기록이 돼 있고 단순한 점수가 아닌 평가 내용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제 뭐가 좀 유리하고 뭐가 좀 불리하고 좀 알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불리한 대학의 내용을 좀 더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낮출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3학년이 되는데 최저가 없는 대학을 불안해서 쓰는 친구도 있어요. 최저가 없는 대학은 계급장 떼고 써오는 겁니다. 절대로 계급장은 떼면 안 됩니다. 꼭 붙여놓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읽기 첨삭 내용도 제가 좀 기록을 해놓은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좀 시스템적으로 재종은 좀 이제 뭐라고 하죠? 좀 개발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읽기 첨삭을 어떻게 할지는. 자, 구평 후 뭐 상담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그리고 사페스 평가 리포트, 이건 재종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대학별 입결 자료가 구평 끝나고 전략 설명회 우리 학원에 있으면 그때 다 나눠드릴 거고, 많이 대치동에서는 할 것 같아요. 거기서 다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거 다 배부를 할 겁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추세 변화, 26학년도까지 추세 변화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희대, 한의대가 평균 자세가 좀 중간 정도였다가 확 올라가고 인터컬이 좀 확 올라가고 있고, 이것도 다 변화 기반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학생과 먼저 대학과 학과를 정하는 상담을 하게 되면 할 거고, 부모님은 이거 끝나고 의문점은 제가 줌으로도 작년 같은 게 새벽 3시까지 줌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시간대는 자녀들한테 좀 양보하시고 부모님 늦게나마 좀 상담을 했고요. 부모님을 먼저 안 한 이유는 부모님 먼저 하면 이게 인생 상담이 됩니다. 이게 필요한 것만 딱딱딱 집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좀 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좀 하나를 좀 말씀드릴 건데, 이건 재종도 마찬가지로 단과도 요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업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타이틀은 수업인데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글쓰기 형식은 제 경험상 반나절이면 다 따라갑니다.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요. 경희대와 연세대는 아주 그 출제위원장이 나와서 절대적으로 2가지 써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화여대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예시당한 보면 다 미가식이었어요. 재시문 가나를 비교하라 그러면 가요약, 나요약, 그 다음 비교 문단을 맨 마지막 썼어요. 그 이유도 명확하게 발표했습니다. 뭐냐면 요약을 해야지만 비교할 수 있다. 반면에 연세대나 경희대는 물어본 걸 먼저 답하지, 이건 물음에 답하는 거다. 그래서 2가지를 요구했어요. 이거를 제가 강의 시간에 다 얘기했는데 어떤 학생이 정말 좋은 경험을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거를 기억했어요. 그런데 숙제 시험장 가서 반대로 썼어요. 연대나 경희대는 미과식, 이화여대는 2가식.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죠? 울고불고 나는데 2대학을 합격했습니다. 다른 말로 형식적인 거는 채점표가 없습니다. 미과식 썼다, 그런데 2가식이다, 감점 5점 이런 거 없습니다. 결국은 내용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을 맞춰야 되는 거고, 가끔 가다가 비교 문제 틀린 친구들이 선생님 좀 비교하는 방법을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비교하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비교를 많이 해왔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부터 해서 고대, 연대, 또 강대와 또 경제업체 막 비교하죠. 비교 잘합니다. 근데 비교 못하는 이유는 내용을 몰랐어요. 내용 파악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계속 형식이라든지 방법 얘기로 갑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면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지금 재종도 그렇고 단과도 그렇고 시험지를 강조합니다. 시험지에 문제도 있고 재심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모님들 막 혹시 본고사 논술을 준비했던 분들은 재시문이 있었거나 없는 대학도 있어요. 그때는 인간 이성에 대해서 논술을 아주 한 줄만 딱 주고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지식을 이용해서 인간 이성에 대해서 씁니다. 그때는 배경지식 강의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수 학원에서
배경지식 강의를 연세대 철학과 교수한테 들었어요. 그때 연세대 철학과 100세 넘어가신 철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수업을 들었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막 철학 얘기를 합니다. 막 받아줬고 그걸 써야 된다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제시문이요, 적게는 4개. 연세대가 제일 적게 출제합니다. 그리고 많게는 제일 많이 출제한 게 가부터 하까지 출제한 대학도 있었어요. 지금 철저하게 제시문을 기반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필요 없어요. 배경 지식 가지고 많이 풀었다면 난리가 납니다. 예전에 연세대에서요, 뭐를 출제했냐면 공감에 대해서 출제했습니다. 근데 시를 가져왔는데 그 시가 수능 특강에서 나왔던 시예요. 어떻게 출제했냐면 감정이입으로 나왔던 시였습니다. 그거를 공감으로 출제했어요. 학생들 난리가 났죠. 수특에서 공대 나왔다. 그런데 반이 그냥 떨어졌습니다. 수특에서 공대로 감정이입으로 나왔습니다. 주제는 공감입니다. 감정이입과 공감 반대예요. 감정이입은 자기 감정을 이입하는 거고요. 막 꾀가 막 지정인 거를 웃는다, 뭐 즐겨 이렇게 한다고 자기 감정을 이입하는 건데, 공감은요, 객체를 자기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서 배경지식 날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시험지를 정확하게 담백하게 읽어내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읽기라는 영역, 이거 좀 별도로 칠했습니다. 이게 수능도 그렇고 논술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 제일 강조하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왜 읽기 능력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느끼지 못합니다. 수능 영어, 수능 국어, 사탐도 지금 거의 읽기예요. 수학도 뭘 물어보는지 몰라서 못 푸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논술도 읽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이과에서 올해 이제 연세대 이과 같은 경우 과학 문제 푸는 것이나 과학 제시문을 읽어내는 능력을 물어보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읽기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왜 읽기가 이렇게 중요한지, 읽기가 솔직히 말하면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자녀가 세계관이 어떨지, 우리 자녀가 세상을 어떤 모습을 쳐다볼지, 일단 쓰겠습니다. 이게 제가 수업할 때 좀 많이 하는 말인데요, 우리 자녀가 쓰는 표현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 진짜 사랑한다, 아주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한 친구 있고요, 숨막힌다, 두근두근, 정말 다양하게 표현한 친구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글을 읽는 목적입니다. 글을 읽으면요, 거기는 정말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표현들이 하나를 느껴서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글을 많이 읽어낸 친구들은요, 쓰는 표현이 다릅니다. 근데 많이 글을 안 읽는 친구는 표현이 단순합니다. 자기가 세상을 바라볼 때 단순하게 바라보냐, 다양하게 바라보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생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게, 글을 읽을 때 표현에 중심해요. 표현을 보면 내용이 보이고, 내용을 보면 이제 논리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근데 이렇지 않고 형식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식, 다른 말로 구조를 봅니다. 표현을 못 봅니다. 그래서 글을 많이 읽다는 것은 표현을 익히기 위함이고, 표현을 익히면서 나의 생활이 풍요로워진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수능에도 들어가 있고요, 논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글들은요, 대부분 우리 수준이 안 맞습니다. 우리보다 나이가 되게 많은 분들, 몇백 살 많은 분들, 그리고 생각도 많이 하고 학력도 높은 사람이 글이에요. 근데 학생들 글을 읽는 거 보면요, 자기 수준으로 땅물에 대합니다. 자기가 막 질서내고 자기가 보기엔 이렇다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 역적으로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가치를 모릅니다. 존중하고 배려도 아니에요. 존경하면서 글을 읽어내는 친구와, 이걸 내가 어떻게 분석하지, 자기 수준으로 딱 거기서 만들어내는 친구도 있습니다. 똑똑해요, 우리 자녀들요. 다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수학이나 이런 거 탐구 정말 잘하는데 국어만 안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단어 몇 개 가지고 논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극자나 구구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왜냐하면 똑똑하니까 몇 개를 가지고 논리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질문하고 설득해서 설득도 안 되고 질문도 안 됩니다. 이런 친구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대에서는 읽기를 경청하는 능력이라고 했고요, 연세대는 배려하는 능력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녀가 읽기가 안 되는 친구들은 이 글 자체를 존중하지 않고 경쟁의 대상, 이런 대상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글씨, 나이, 학력, 생각이 자신과 격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자기 입장에서 재구성하거나 재해석하지 말고, 그리고 빨리빨리 읽거나 한 문장만 봤다면 이제는 제발 부탁이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천천히 읽고 주의 문장을 풀어갑니다.
가끔 가다가 독해가 안 되는 친구 이렇게 막 잘라서 읽어내는 친구 있습니다. 요거에 집중하고 이게 무슨 뜻이죠? 그 다음 이게 무슨 뜻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지우개 들고요. 이거 다 지워줍니다. 이 표현들이 묶여서 하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처음 듣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제 읽기 능력을 좀 포인트로 잡는 게 수능 국어가 높아지고 작년에도 이제 파이널 할 때 고대 파이널 할 때 3명의 학생이 왔어요. S2 학생 3명 학생이 와서 환불하러 왔습니다. 고대 파이널인데 환불하러 왔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체제를 못 맞춰서 환불한 경우 있고 너무 잘 봐서 3명 다 너무 잘 봐서 온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같이 왔는데요. 다 이런 읽기 능력이 좋아진 친구입니다. 그 친구도 제가 만난 게 반수 때인가 6평 요때쯤 만났어요. 6평 끝나고 만났고 읽기를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좀 편해졌고 요거 하나 좀 체크해 주십시오. 뭐냐면 수능 볼 때도 우리 학생이 제시문을 많이 보는지 문제를 많이 보는지 철저하게 국어 점수가 좋은 친구들은 제시문 시간에 투자 많이 하고요. 요거는 체크만 하고 별로 고민 안 합니다. 전체 타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구성력으로 뭐를 더 심도 있게 보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당연히 표현 위주로 보는 친구들 제시문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만 고민 안 하고 딱딱딱 답이 나올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재종 수업에서도요. 제시문 읽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독해와 추론독해를 통해 논리적으로 분석인데 이 사실독해도 수능에서 출제한 겁니다. 2점짜리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정말 많이 출제하죠. 한 60% 출제합니다. 추론독해는요. 플러스 3점짜리입니다. 제시문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분석, 보기를 바탕으로 제시문에 대한 평가. 다 3점짜리죠.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제를 주고요. 주제 파악했냐. 사실독해입니다. 파악한 걸 가지고 제시문 나를 평가하시죠. 추론독해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만 거기는 객관식이니까 좀 빨리 체크할 수 있고 글을 써야 되니까 좀 귀찮을 뿐입니다.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여기 읽기 첨삭 진행한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재종에서는 약간 여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부족해서 주로 수업 시간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최근에 우리 학생들 풀었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제가요. 부끄러움에 대한 견해입니다. 근데 이렇게 글을 줍니다. 부끄러움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를 분석하시고 이렇게 출제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요. 학생들이 생선 요리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이고 곰발바닥 요리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이다. 이런 말도 들어갔습니다. 문장을 읽고 반응하라. 나는 뭘 먹고 싶지 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게 다 줄거리로 오는 겁니다. 주제를 줬잖아요.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워할 말이 없죠. 그럼 전제입니다. 일단은. 직접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주변적인 얘기부터 들어갑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갑자기 10년 만에 친구한테 전화 옵니다. 날씨 얘기합니다. 그럼 날씨 얘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니죠. 요 얘기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뒤에 뭐 돈 빌려줘 뭐 이런 얘기로 하기 위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그런데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면 나는 생선 요리를 버리고 곰발바닥 요리를 취할 것이다. 얘는 곰발바닥 요리를 좋아하나 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완전 다른 거예요. 아직 우리가 찾아야 될 부끄러움이 안 나왔죠. 왜 그러지? 그 다음 보시면 삶도 내가 바라는 것이고 의료도 내가 바라는 것이다. 갑자기 무거운 얘기로 갑니다. 학생들 당황합니다. 이것만 딱 보면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주변 문장 보셔야 됩니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있죠. 삶하고 연결된 게 생선 요리, 의료원과 연결된 게 곰발바닥 요리. 뒤에 보니까 또 그런데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면 나는 삶을 버리고 의료원을 취할 것이다. 그러면 이 친구는 독해가 듣는 지금 곰발바닥 요리, 의료원 연결은 되는데 아직 부끄러움이 안 나왔어. 그 다음 보시면요. 삶도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삶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다. 편해지죠. 요것만 보면 이게 뭐지? 또 퀘스천입니다. 숨겼네? 아니죠. 여기서 의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더라도 그것만 하지 않을 만큼 부끄러움 드디어 나왔죠. 뭔지 모르겠지만 얘랑 연결되는 게 부끄러움이구나.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주제에 따른 사실독해입니다. 좀 더 보시면요. 죽음도 내가 싫어하는 것이지만 죽음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다. 갑자기 죽음 나왔죠. 독해가 되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문자 보니까 3 나왔습니다. 3의 반대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죽음보다 더 싫은 것이 있다. 그럼 의롭지 않은 것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있더라도 그말 할 만큼 부끄러워. 그래가지고 그러면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것이 좀 부끄러움하고 연결됐구나. 의로운 것. 자, 이처럼 3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고
조금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다. 앞에 걸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자기 생각, 자기 주관적 해석, 경험이 없는 담백하게 있는 유일한 방법. 이상 표현을 쫓아가는 거죠. 이 마음은 성인만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본래 다 가지고 있는 본심이었습니다. 그럼 다 연결되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생선 요리, 공부했다는 요리 둘 중에 하나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쭉 전체가 연결이 되면 수학 문제 한 문제 푸는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 글읽기 기본인데 이게 좀 빨리빨리 읽고 문제 풀이니까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논술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하는데 수능에서도 좀 적응하라고 좀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잘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두 개 문장이라도 반드시 앞에 있는 문장을 좀 보면서 읽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끔가다 이제 우리 자녀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 좀 원인을 좀 이런 데서 좀 찾아보면 좀 쉽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보시면요. 뒤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제시하면 나를 보는데 이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우리 학생들이 놓치는 게 연습지 활용입니다. 연습지는 반드시 정리해야 될 거고요. 많은 대학에서 대부분 대학에서 연습지를 줍니다. 연습지에서는 내용을 정리하고 쓰는 친구와 정리하지 않고 쓰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다는 거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답안지 옮겨 적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답안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중요하긴 합니다. 내용을 시간에 못 쓰면 안 되고요. 근데 답안지에서는 주로 원고지 사용법과 맞춤법 이 정도만 평가합니다. 보면 이제 대학교 채점표를 보면요.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분석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빠지면 감점한다. 다 내용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게 다 제시문에 있는 거고요. 그럼 표현과 관련해서 얘네들은요. 많아봤자 마이너스 1점입니다. 정말 많으면 마이너스 2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원고지 사용법 틀리고요. 맞춤법 대부분 다 틀립니다. 띄어쓰기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현저하게 눈에 띄게 문제가 있다. 그때 마이너스 1점이나 마이너스 2점 합니다. 큰 점수긴 해요. 근데 현저하게 많이 뜬다. 되게 주관적이죠. 잘 감점 안 합니다. 대부분 다 틀립니다. 근데 그걸 어느 정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이어가지고 만약에 단락이 결정되면요. 문제가 정말 쉽거나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용으로 보통 다 결정이 되고요. 자, 그래서 논술 내용 좀 정리하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요약형, 비교형, 분류형, 평가형, 논평 이렇게 해석 분석인데요. 아닙니다. 내용으로 간다면 사실 독해만 물어보는 대학이 있어요. 문제일반에서 사실 독해만 물어보는 대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대, 외대, 경희대, 숭실대 플러스 중앙대가 사실 독해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3학력이고 이게 2합 3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독해를 잘한다고 해서 이 대학만 딱 준비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사실 독해와 추론 독해는 100% 모든 대학이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되거나 그냥 요것만 물어보거나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서강대, 홍익대는 요것만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도 사실 독해가 들어가 있죠. 주제를 주고 주제에 대한 줄거리 파악한 친구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얘를 바탕으로 얘를 봐야 되는데 또 얘의 줄거리 쓰는 친구 다 떨어집니다. 여기 주제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요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능력이고요. 논술의 가장 매력적인 것은 수학이나 뭐 한국사처럼 단원별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읽기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없는 친구도 읽기 능력 기본적으로 개념 암기하고 이렇게 간 다음에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 자기 능력을 바꾸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어려워요. 왜냐면 자기 중앙과 자기 경험은 자기도 모르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 아들이 왼손잡이입니다. 제가 오른손 쓰라고 제가 빌고 해도 계속 왼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오른손 쓰는 게 제일 어렵다는 말에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럼 왼손으로 제대로 잡고 써라. 습관입니다. 습관. 그래서 이 습관은 빨리 들을수록 좋고요. 9평 전까지 좀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술을 이렇게 하면 한두 번도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귀납적으로 추론하시오 유형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논리적으로 분석하시오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겉은 다양하지만 속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파악하는 것 위주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게 사실 독해도요. 성균관대 4개 제시문, 중앙대 4개 제시문, 외대나 경희대가 6개에서 7개 제시문. 얘네들이 5개 제시문. 제시문 개수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주제는 대부분 사탐 주제가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연대 기준한다면 사실 독해 하나에 추론 독해 2개. 서강대 기준한다면 사실 독해 2개, 뭐 추론 독해 3개. 그리고 또 바탕으로 또 추론 독해 한 번 더.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논리는 다 동일한 거죠.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경쟁률은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6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능력 있는 애들을 걸러내서 다 뽑겠다는 겁니다.
한 번을 뽑으면 요행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6번을 뽑으면 이 중에 한 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좀 별표를 칠게요. 그래서 지금은 지원 전략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자기 능력을 최대한 키워야 되고 그 중에 읽기 능력을 제일 키워야 되고요. 제종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논술하는 것이 좀 아깝다는데 절대 아까운 거 아닙니다. 같이 하셔야 되고 웬만하면 모든 기본적인 읽기를 좀 가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린 게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이제 단과고요. 제종은 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제 전화번호입니다. 우리 이제 연구소 번호인데요. 연구소 번호인데 조교들이 이제 퇴근하면 집에 가서 일하지 말라고 제가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주시면 퇴근 이후에는 제가 또 보고 학부모님들은 다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정도가 이제 제가 논술을 좀 하고 싶은 얘기들 위주로 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제종에서는 이미 이렇게 수업을 하고 그 단과에서도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 능력이 좀 좋아질 건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힘든 친구도 있습니다. 그럴 땐 그게 정상 반응입니다. 바뀌려면 힘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지나야지만 좀 쉬워질 때 그 다음 또 힘듦이 좀 보일 겁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제가 준비합니다. 좀 1시간 내로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많이 했는데요.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한 몇 개 정도 받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모의논술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가끔가다 이제 대형 강의에 대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는 게 이제 그러면 소수 정예는 어떻습니까를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소수는 제가 맞아요. 인정하는데 소수가 정예인지는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수면 정예일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좀 검증이 안 된 경우도 꽤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또 고민할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혹시 또 고민할 거 있으시면? 네. 네. 일단 진도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 개념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거는 오히려 좀 타이트하게 가요. 예, 무슨 말이냐면 단과는 2시간 동안 1시간 반이나 2시간 동안 글쓰기가 들어가고 첨삭이 들어가는데 제종은 그게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전체 100분이 다 강의로 들어가는 뭐 그런 압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로 내주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설 강의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시험 보는 시간이 없어진다. 요 정도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서면 평가, 대면 평가 그리고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보는 거에 대한 좀 갈증은 있고요. 근데 전체 학원 시스템 자체는 지금 수능 위주로 좀 잡혀 있어서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부족하시면 문자 한번 주시면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또 있으시면? 네. 지금 서면 첨삭은 제가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과부하가 분명히 걸릴 것 같아서 1차 서면평가도 아마 첨삭진이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서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면평가를 하니까 좀 놀라운 사실들을 좀 많이 보게 돼서요. 제가 좀 그게 궁금한 것도 있고 근데 서면평가를 하고 강의를 하면 강의가 되게 좋아져요. 학생들 그 전체를 보면 해줄 멘트들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서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강의하는 시간은 바쁘지 않은데요. 노는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그러면 이제 문자 주시면요. 제가 문자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전화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